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청약통장 묵히는 게 답일까? 많은 사람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만 청약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있지만 아낀다고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약만 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20년째 청약만 노리며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사람을 본 적도 있다. 청약가점은 높았지만 인기 지역만 노리다 보니 번번이 청약에서 떨어졌다. 청약의 본질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받는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청약 통장이 있고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이 서울 핵심 입지에 당첨되기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서울 유명 지역 청약을 노리는 건 희망 고문일 뿐이다. 청약 통장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라. 청약에 대한 나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우선 청약 통장 없이 일반 매매나 급매로 산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는 취득세가 일반 세율인 1%에서 3%다.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을 청약으로 노린다. 만약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건너뛰고 바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사는 방법도 있다. 요지는 서울에 있는 집은 일반 매매로 사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아파트를 청약 통장으로 분양받으란 뜻이다. 지방은 서울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서 가점이 낮아도 당첨되기 수월하다. 좀 더 실질적인 예를 알아보자. 2020년 12월 31일 충북혁신도시 동일하이빌파크 테라스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었다. 동일하이빌파크 테라스는 충북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지역민이 아니면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당첨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빈틈은 있다. 일부 타입과 평형대는 대거 미달이 났다. 미달이 나면 기타 지역, 즉 서울에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평형과 타입을 전략적으로 노린다면 청약 가점이 낮아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다. 타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일시적으로 미달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좋은 타입, 가장 좋은 평형대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건 당첨되었을 때 이야기다. 당첨도 안 되었는데 가장 좋은 타입, 가장 좋은 평형대가 무슨 의미란 말인가? 가장 좋은 타입과 평형에 청약이 몰린다는 심리를 이용한 역발상 전략이다. 청약홈으로 살펴본 동일하이빌 파크 테라스 청약 결과. 미달이 나는 타입과 평형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다. 어차피 완공이 된 이후에 물건이 없으면 타입과 평형을 가리지 않고 수요가 몰린다. 입지와 내재 가치만 뛰어나다면 타입과 평형은 투자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형 평형이란 이유로 미달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소형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전월세도 잘 나간다. 물론 지방이라면 소형보다는 대형 평형이 더 인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투자 가치가 없지는 않다. 미달이 나는 경우 좋은 층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일 하이빌 파크 테라스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나서 2순위까지 청약을 받았다. 2순위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청약 통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기에 6개월 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나도 2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이미 집이 있는 내회원들도 여럿 당첨되었다. 이처럼 1순위 조건은 지역과 물건에 따라 상이하다. 동일 하이빌 파크 테라스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6개월을 채우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된다. 이처럼 꼭 2년이 아니더라도 1순위가 되는 지역이 있다. 예치 금액도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의 경우 전용 면적 85m 이하는 300만 원이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 통장으로는 다른 곳에 또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당첨된 청약 통장을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꼭 예치금을 한 번에 300만 원까지 채울 필요는 없다. 예치 금액을 채워도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1순위가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2만 원만 예치하고 나머지 예치금 298만 원은 기간이 거의 도래했을 때 한꺼번에 입금하면 된다. 만일 큰 평수를 노린다면 예치금액 기준에 맞춰 액수를 늘리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데 전용 면적 135의 이상을 노린다면 필요한 예치금은 최소 1천만 원이다. 동일하이빌 파크 테라스를 눈여겨본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었다. 전용 면적 63의 분양가가 2억 원대로 굉장히 저렴했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원룸 오피스텔도 거의 2억 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방이라고 해도 이 정도 가격으로 분양받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충북 혁신도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등이 없는 혁신도시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혁신도시 내 있는 84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억 8천만 원까지 올라 최근 두 달여 사이 1억 원 정도 급등했습니다. 혁신도시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비규제 지역이어서 대출 규제가 없는 데다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 3월 8일 보도다. 동일하이빌 파크 테라스는 완판된 후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충북 혁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풍을 타고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인근 지역 아파트 모아엘 가더 테라스의 현재 가격과 비교해보면 분양가 대비 최소 2억 원 이상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호가 기준이고 시황에 따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2억 3억 원대 분양가였음을 감안하면 절대 손해보는 투자는 아니다. 무엇보다 분양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면 투자금은 계약금 2천만 원에 불과하다. 동일하이빌 파크 테라스는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예측하건대 완공 시점에는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거나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세를 받아 잔금을 치르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는 셈이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통장을 쓰는 게 아깝다고. 맞다. 서울 핵심 입지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약통장을 아끼는 게 맞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청약가점이 낮다면 틈새 시장을 노려 미래가치가 뛰어난 저평가된 물건을 매입하는 전략을 권한다. 당첨 이후에도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을 계속해서 노리면 청약통장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청약가점이 높아도 오히려 이 전략이 더 유효할지 모른다. 기회를 아낀다고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묵히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틈새를 노리는 전략이 자산 증식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 물론 모든 청약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유망한 단지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안목만 있다면 얼마든지 청약통장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돈만 많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다. 2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청약에 도전해서 당첨되고 자산을 키운다면 청약이 아니어도 훗날 얼마든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것이 청약통장을 20년간 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지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다. 청약가점 그리고 특별공급. 청약가점이 높다면 일반 매매보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청약가점이 높지 않다. 따라서 청약점수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높다고 보지만 그 이하라면 수도권 유망단지 청약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 청약점수는 청약홈에서 알 수 있다. 간혹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데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있다.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 양자 등과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격만 된다면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자녀가 4명인 회원분이 계셨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충분히 입지 좋은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을 것 같아.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노려보자고 조언했다. 전략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고 미래가치가 충분한 지역을 몇 군데 추천해드렸다. 그리고 당첨되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회원분이 계셨다. 회원분은 유주택자였지만 동생과 아버지는 무주택자였다.
집이 있는 회원분만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원에서 빠져나오면 남아있는 동생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에 부합했다. 그래서 세대 분리를 권해드렸고 동생은 무난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이처럼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 특별공급 자격을 만들 수 있다. 특별공급의 장점은 지역과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 청약이 가능하고 유주택자일지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공급으로 한 번 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에게 맞는 특별공급 파악하기. 특별공급은 종류에 따라 자산과 소득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 항목마다 자산 요건, 소득 요건, 세대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 번만 쓸 수 있고 무주택자만 해당되므로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현명하다. 또한 자녀가 4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있다면 집을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이후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앞선 사례처럼 세대 분리를 통해 특별공급 자격을 만들 수 있다. 만일 특별공급 조건을 채울 가능성이 없다면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한다. 청약통장을 갖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속된 말로 청약통장은 아끼면 똥 된다. 청약을 활용한 징검다리 전략. 3년 전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살지 말지 고민 중이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업성이 없거나 무산될 여지가 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전작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투자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호텔 객실 분양, 기획부 동산에서 판매하는 토지, 쇼핑몰 상가 분양을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은 이런 지뢰반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물론 유망한 지역주택조합도 간혹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사업성이 높다고 선전해도 지역주택조합은 결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계약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 청약통장이 있는지 물어보니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청약통장이 있다고 하셨다. 때마침 상담 다음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입지 좋은 물건이 있어 청약을 신청하라 권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 청약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많은 사람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을 확인해보니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어 평형과 타입도 좋은 쪽으로 권해드렸다. 그런데 예치금이 부족했다. 지방의 경우 전용 면적 85m 이하는 예치금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두 분 다 금액이 조금 부족했다. 나는 내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니 오늘 당장 부족한 금액을 채우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는 뒤늦게 예치금을 맞춰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두 분 다 하루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예치금을 맞출 수 있었다. 이후 두 분 모두 청약에 당첨되셨다. 워낙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 차익만 최소 4억 원 이상이다. 부부가 함께 청약으로 수년 만에 8억 원을 번 것이다. 처음에 두 분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고려했던 이유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목표로 한 서울 아파트는 아니지만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두 채를 팔고 돈을 좀 더 보태면 서울 아파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 번에 대박을 노릴 필요는 없다. 한 번에 서울에 입성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하다면 징검다리 전략, 즉 투자성 있는 수도권 부동산을 여러 채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어느 정도 증식시킨 다음 서울 입성을 노려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소액 부동산은 큰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청약은 최소한의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 가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일반 매매와 달리 중개수수료와 같은 부대 비용도 없다. 청약의 본질을 알면 청약을 통해 돈을 버는 건 너무 쉽다. 조건만 된다면 청약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번에 청약 당첨으로 자산을 불리다. 4년 전 한 여성 회원분이 상담을 요청했다. 내가 쓴 칼럼을 읽고 홀린 듯이 정보를 검색해 직접 찾아오셨다고 한다. 처음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표정과 미소는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나 또한 기분이 좋아졌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감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녀는 현금 1억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했지만 현금 1억 원으로는 절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군복무를 10년 이상 하셨다. 이런 경우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기에 특별공급과 관련해 안내해드리고 청약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드렸다. 당장 서울은 힘들지만 수도권 3억 4억 원대. 아파트 청약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1억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순자산 1억 원이 10억 원이 되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자 그녀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반신반의했다. 솔직히 나도 100%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한번 해봅시다 하고 호기롭게 대답했던 것 같다.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노렸다. 그때만 해도 수도권 청약 시장이 지금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을 때여서 다행히 경쟁률은 높지 않았다. 그렇게 계획대로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 서울이 아니다 보니 처음에는 그녀도 불안해했다. 당첨 이후에도 계약하는 게 맞겠죠? 하고 재차 물어보셨다. 그때마다 나는 1억 원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을 뿐더러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지만 분위기가 곧 좋아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4년이 지난 현재 해당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약 4억 원이다. 그녀는 부동산에 대해 무지했지만 내 칼럼과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볼 정도로 나를 신뢰했으며 나름대로 시간을 내 투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이후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눈여겨보던 괜찮은 지역이 있어 나는 다시 한번 청약에 도전해보자고 조언했다. 재당첨 제한이 없는 단지였기 때문에 운정신도시 당첨 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 좋게도 원하는 타입과 평형에 당첨되셨다. 운정신도시 아파트와 새롭게 당첨된 아파트는 입주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났다. 즉 보유한 분양권은 2개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이 가능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한 운정신도시는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향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도 거주 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다. 즉 운정신도시 아파트는 4억 원이 올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두 번째로 당첨된 곳도 입주 시점이 되면 최소 3억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운정신도시 아파트도 3억 원 정도 오를 테니 처음 갖고 있던 순자산 1억 원으로 각각 3억 원씩 최소 6억 원을 번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저축한 돈을 합치면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서울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그녀는 두 번째 집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매입한 서울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그녀의 순자산은 수년 만에 1억 원에서 10억 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운도 굉장히 좋았다. 2번이나 청약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 못지않게 노력과 정성도 뒤따랐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운과 노력을 비율로 계산해보면 4대6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인드, 꾸준한 관심과 공부,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애정,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하는 과감한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확신을 갖고 투자에 임했기에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아직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그녀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분양권 전매에서 답을 찾다. 최근에는 청약 통장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 있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1순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 집값이 빠르게 올라 시기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경우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다행히 현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었다. 2015년 무렵엔 마곡힐스테이트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했다. 당시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2천만 원 정도밖에 붙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때 만일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분양권을 샀다면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분양권 투자로 틈새를 노리다. 핵심 입지는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광역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프리미엄을 주고 얼마든지 분양권을 살 수 있다. 틈새를 포착하면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는 셈이다. 분양권 전매도 요령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를 시점이 되면 분양가 이하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단지가 종종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가 그랬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2천만 3천만 원으로 나온 물건이 많았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사람은 적지 않은 수익을 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왠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중의 심리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아예 관심밖에 두지 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그 지역의 전망이 밝다면 분양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원인 분석을 철저히 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된다. 매도자 입장이라면 일부 마이너스 나온 매물이 하더라도 일시적인지 아닌지 차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금 계획에 이상이 없다면 분양받은 물건을 헐값에 던질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싶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팔고 싶어진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들어와도 변동되는 가격을 보면 생각이 계속 바뀐다. 실제로 회원 중에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판 사례가 있다. 아무리 말려도 일단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분양권 가격은 수시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직후에 저렴한 편이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풀린 직후에 그동안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매 제한이 풀리는 직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 분양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분양권을 보유해도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도 어수선하고 좋게 보일 리 없다. 그 상황에서 남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물건을 내놓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막상 완공이 되면 웅장하고 깨끗한 단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의 위용이 드러난다. 투자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완공 전에도 완공 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개선될 주변 인프라와 교통, 여건 등 아파트의 내재 가치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때도 종종 급매물이 나온다. 중도금 대출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 청약을 넣었는데 결격 사유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를 잘 노려서 급매물을 잡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어느 정도 급매가 소화되면 분양권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분양권을 중간에 팔 계획이라면 중도금이 실행된 이후에 파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팔 경우 양도세율이 양도 차익의 60%에서
70%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도 2년이 지나면 6%에서 4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었다. 현재는 취득 후 1년 내에 팔 경우 70%, 1에서 2년 내에 처분할 경우 60%이다 보니 분양권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권 거래 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취득세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등기 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에 따라 부과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한 투자자가 새롭게 비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분양권 등기 전에 기존 주택 한 채를 처분했다면 등기 시점에 분양권은 두 번째 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 1%에서 3%가 적용된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분양권 등기 전에 기존 주택 한 채를 처분해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3주택이기 때문에 8% 중과를 피할 수 없다.